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관점이 있는 경제, 끝내주는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본과 관련해서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고 슈퍼 엔저 현상이 갖고 있는 정치 사회적 의미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베 총영사도 지내셨으니까 좀 정책 현장 경험도 있으신 거죠? 그렇죠. 역시 이제 일본에서 유학을 한 6년 정도 했고, 네네. 그리고 총영사로 1년 이상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경험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네네네. 네. 오늘 한 30분 정도 그 엔저 현상에 대해서 저희 독자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요. 엔저 현상의 조금 거시적인 의미, 정치 사회적 의미까지 포함해서 좀 말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그 제일 궁금한 게 지금 사실 엔화가 이렇게 막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게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텐데 일본 분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 일본 사회, 일본 정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 이게 뭐 굉장히 이제 정부 궁금합니다. 사이드하고 이제 일반 시민 사이드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일반 시민 사이드에서 본다면 우선 물가가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수출은 잘 되고 관광객도 많이 들어오는데 일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물가는 훨씬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거든요. 이제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죠. 엔이 약하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이제 일본인들 빵 굉장히 많이 먹고 있거든요. 네. 전부 다 이제 밀은 수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석유도 수입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물가만 한 3% 이상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에서 도저히 지금 힘드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00원 정도 얼마 안 됩니다. 이걸 이제 전기료가 너무 올라가지고 네. 심지어 2배 된 경우도 있었어요. 전기료가. 전기료가. 이거 에너지 엄청나죠. 수입해 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또 일본은 단독주택이 많으니까 전기세가 상당히 많이 쓰기도 하고 많이 나오기도 네, 해요. 네, 네. 우리보다 훨씬.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2,000원 정도 정말 그 푼돈이죠. 근데 그렇지만 그걸 이제 전기, 가스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일반 국민들은 별로 이제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전 국민한테 지급한 겁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가구별로 맞습니다. 12,000원? 가구별로 세대에 전부 다. 그리고 이제 우선 또 하나는 해외 여행 가거나 유학 가거나 할 때는 굉장히 좀 빈곤함을 느끼죠. 이전에는 정말로 일본 돈이 세가지고 엔고일 때는 상당히 많은 달러 원화를 받았는데 지금 최근에도 제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그 일본 교수님을 만났는데 너무 한국 원화가 적어가지고 약간 불만스럽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일반 국민들은 장점도 있지만 역시 단점이 많은 것 같고 정부로서도 이제 약간 이제 심각성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오전 11시에 봤더니 이미 161엔대가 넘었었거든요. 네네네. 1달러당. 그러니까 네네. 이게 지나친 이제 약세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난 5월 달에 한번 개입을 해가지고 한국 돈으로 무려 86조 원 정도, 일본 엔화라는 남은 뭐 한 지금 10조 엔 정도를 투입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약간 멈추긴 했는데 다시 지금 엔저 현상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 사이드로 본다면 일본 정부로서는 지금 임금이 30년 전하고 똑같아요. 30년 전이 100이었다고 그러면 올해는 105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임금에 초임하고 아들 임금 초임하고 전혀 바뀌잖아요. 근데 약간 지금 임금이 올라가지고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너가 받은 초봉이 나보다 받은 것보다 조금 더 올랐다. 30년 전에 받은 연봉, 그 연봉의 그 매월 단위로 한다면 그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디플레라든지 그다음에 임금이 오르지 않고 물가가 오르지 않고 장기 침체가 지난 30년간 지속이 되면서 일본이 상대적으로 위축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극복을 하려면 지금 그 아베노믹스 연장선상에서 통화를 팽창시키고 엔화를 약세를 만들면서 그다음에 수출을 늘리고 이제 수출을 늘리게 되면 소득세, 법인세가 늘어나니까 정부로 봐서는 국세가 많이 들어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고 정부로서는 편하죠. 그리고 전체적인 이제 토탈 GDP라든지 국내 총생산이 오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일본 정부로서는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역시 종합적으로 본다면 일본이 지금 작년에 독일에 밀려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서 국내 총생산 4위로 밀렸기 때문에 이건 이제 1980년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현상이죠. 그렇죠. 2등 이등이었죠. 국가로 예, 계속 뭐 있었는데. 도쿄를 팔면 저 미국을 한 10번 살 수 그렇죠. 있다 그러고. 미국을 잡아먹을 듯이 막 맞습니다. 상승했잖아요. 그때 일본 내에서 많이 팔린 책이 달러가 휴지가 되는 날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엔저가 아니라 완전히 엔이 너무 세가지고 이게 플라자 하브가
1985년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230에 있는 것이 120엔으로 이제 엔고가 됐고 달러당. 그렇죠. 두 배가 그렇죠. 가치가 이제 오른 80엔이 그때는 80엔까지 또 이제 엔이 세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엔이 그러면 3배까지 가치가 오른 거네요. 그렇죠. 플라자 합의가 1984년이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비교한다면 정말로 2배 이상 센 거죠. 아, 그러네요. 그렇죠. 지금 그러면 반으로 거의 떨어졌다고 반으로 떨어진 거예요. 볼수 그러니까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뭐냐면 이게 달러가 휴지가 되는 날, 그러니까 완전히 엔이 세계 기축 통화가 된다라는 식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낯이 서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그 당시에 플라자 합의 직후에 달러당 80엔대 됐을 때 미국 가서 집을 산다면 그렇죠. 지금에 비해서 반값으로 살 수 있었다. 예, 그렇죠. 뭐 이런 얘기잖아요. 엄청나게 미국에 있는 주요 빌딩들이라든지 뉴욕에 있는 뭐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자동차 회사 아니면 뉴욕 빌딩들 다 사들이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저도 기억납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GM 공장을 일본의 도요타에서 와서 막 사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미국 공장을.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도 약간 투자예요. 지금 일본은 별로 이제 무역 수지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거든요. 근데 무역 수지가 지금 엔저가 되다 보니까 수출은 잘 되는데 그만큼 수입 물가가 올랐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역 수지가 흑자로 잘 전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이 투자를 해놓다 보니까 지금 대외 순 자산이 역시 아직까지 독일을 제치고 세계 1위거든요. 거의 3조 달러 육박합니다. 그래도 미국에 투자한 건 달러로 수입이 들어오니까 다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뭐 배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익이라든지 이런 그 수지가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원래 일본은 그러니까 무역 수지가 메인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해외 투자한 자산하고 그다음에 국채라든지 미국 국채라든지 이런 데서 들어오는 수익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자산가네요. 자산가예요. 빌딩주입니다. 빌딩주. 그러네요. 빌딩주예요. 건물주국가. 건물주국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조물주의 건물주 있다는 그게 바로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제 무역 수지가 굉장히 높고 전체 총생산에서 45% 이상이 이제 무역 문제거든요. 일본은 그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돌이 들어오는 고조로 돼 있고 무역에서 약간 적자가 나더라도 그건 뭐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흔히 갖고 있는 선입견하고 좀 다른데요.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딱 건물주로 살고 있는 우리나라는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해서 맞습니다. 막 물건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해가지고 그걸로 그렇죠. 먹고 살아야 되고. 우리가 대순 자산이 지금 5천억 달러거든요. 일본이 3조 달러니까 3조 달러. 6배죠. 6배에서 그러네요. 들어오는 이제 그 배당 수익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투자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무역 수지에서 흑자가 나든 적자 나든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무역 적자가 심했으니까 뭐 대일 무역 적자만 해도 뭐 180억 달러, 심지어 대중 무역 적자도 100몇십억 달러 났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심각해지는 거죠. 그렇죠. 심각한 문제죠.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별로 그렇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프라는 있는데 점점 그 인프라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도 또 분명한 사실이죠. 인플레이션도 약해지고 있고 제가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정부는 그래도 견딜만 하다. 수출도 하고 대외 자산도 있고. 근데 국민들은 되게 물가도 오르고 해외 나가면은 빈곤한 그렇죠. 국가 국민인 것 같은 국가가 느낌도 된 거죠. 들고 국민들은 안 좋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정부는 이거를 교정을 할 생각은 없는 건가요? 교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임금을 올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임금을 올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임금 올리기가 기업으로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임금을 올리기는 하고 그다음에 시급을 이제 천행. 어떤 우리하고 약간 시스템이 다른데 우리는 전국이 하나인데 일본은 각 도도부현마다 전부 다 약간 시급이 달라요. 오키나와는 시급이 좀 낮고 최저임금 시급이. 근데 도쿄는 약간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경제 어떤 사이즈를 전부 다 검토한 다음에 그걸 감안해서 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급을 올리라고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임금으로서 보전하는 것, 인플레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 급여가 올라가면 어느 정도 보전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질 임금이 3% 이상 감소했어요. 마이너스 3%거든요. 그러니까 수입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일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체감하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일본 정부로서는 주가가 오르니까 이것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국가 체력인 면도 있고 주가가 오르면 거기에 따른 배당 수익이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나 기업들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일본 내에서 주가라는 것은 거의 60%는 대부분 다 외국이 가지고 있어요. 외국인이. 그리고 한 20%는 이제 일본의 대기업이라든지 일본 내 국민연금 기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가지고 있거든요. 나머지 20%만 소액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제 개미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개미들에 대한 그 세금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식 그 이득에 대한 세금을 좀 줄이는 거 네. 이런 것도 이제 다방면으로 이제 검토를 하면서 이게 뭐 말하자면 최저 시급도 올리고 그다음에 임금도 올리고 그다음에 주가 배당도 좀 올리고 보조금도 뿌리고 하는 걸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뭐냐 결국은 마이너스 3%였다 실질 임금 그러네요. 감소가 그러니까 이제 기시다 정권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냐면 전혀 그렇지 않죠. 지금 지지율이 네. 굉장히 낮다면서요. 낮습니다. 지금 뭐 23%인데 더 떨어질 때는 16%까지. 사실 이 정도면 퇴진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각제니까 사실은 원내각제니까. 내각 해산해야 예, 의회 해산해야 되는 예, 총선거를 하면 되거든요. 내가 저 퇴진하고 나서. 네. 그런데 보통 일본은 20% 정도면 내각 지지율이 20% 정도면 이건 이제 위험선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 이하면 언제든지 물러나도 이상하지 않다라거든요. 근데 기시다 총리가 지금 16%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진할 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정치자금 스캔들에다가 어떤 경제적인 성과, 효과도 별로 못 느끼고 있고 체감 경기도 그렇게 좋지는 않고 또 약간 지금 경기가 둔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시다 총리가 9월 달에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습니다. 이제 3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민당 총재 임기가 3년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기면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나갈 생각입니다. 그런데다가 게다가 제가 지금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재선될 3선될 가능성이 또 있어요. 기시다 총리가 기시다 총리 다시 선거에 낮은데요? 낮은데도 불구하고 근데 9월 달에 기시다 총리가 다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또 우리로 봐서는 의아한 건데 문제는 이제 그 다른 후보자 예를 들면 이시바라든지 코노타로라든지 있는데 당 내에서 지지라든지 또는 일반 국민들이 어떤 눈높이라든지 지금 기시다 총리보다 과연 잘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신뢰, 크레딧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9월 달에 기시다 총리가 다시 재선에 도전해 가지고 되면 다시 3년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은 지금 당 내에서는 너무나 지지율이 낮다. 그다음에 이번에 정치자금 스캔들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비판적인 지금 그런 논조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약간은 좀 위험수역에 들어와 있고 과연 9월달 총재 선거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일본은 자민당이 그냥 계속 집권하는 것 같이 보여서 변수가 없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한데 계속 그렇습니까? 야당은 힘을 못 쓰나요? 아닙니다. 자민당이 이제 그 참패한 것은 2009년에 있었죠. 네. 그 이전에도 연립 정권이 있긴 했지만 완전하게 정권 교체가 된 것은 2009년 9월이거든요. 그때 이제 그 당시 민주당이 완전히 그 정권을 잡았죠. 3년간 했는데 동일본 대지진 때 이제 정책 실패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일 미군을 둘러싸고 이제 실험 같은 것도 있고 하면서 관료하고 약간 그 정치가들 간의 대립 구도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책이 일반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면서 결국 3년 만에 내려오면서 제2차 아베 내각이 들어오면서 2012년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베노미스가 있고 아베가 뭐 강한 일본을 지향을 하면서 나름대로 일본 국민들한테 많이 먹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자민당 지배 구조를 다시 바꾸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그 내각 지지율, 정당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있느냐? 그것은 아니지만 입헌 민주당이 연내 총선거가 실시된다면 야당이 상당히 그 약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요. 자민당이 좀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런 점에서는 지금 좀 지켜봐야 됩니다. 야당이 약진할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니까 자 경제적으로 보면요, 이 국민들 실질임금 떨어지고 빈곤한 국가 국민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불만은 많다. 내각 지지율 굉장히 낮다. 그렇지만 정부나 수출 기업은 뭐 그렇게 또 나쁠 거는 없는 상황. 이 엔저 때문에 그렇게 나쁠 건 반도체, 없다. 토요타, 자동차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최대 수익이에요. 말하자면 일본의 지배 계층은 그렇게 그 엔저 현상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 의식이 없을 수도 있는데 국민들은 불만이 많은 딱 이런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일본 정부는 엔저 현상을 다시 좀 바꿔보려는 생각은 잘 안 하겠네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제 엔저라는 것은 일본이 금리를 올리든지 아니면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낮추든지 하면서 그 간격이 줄여야 되거든요. 금리 차 때문에 그런 금리 차 거니까.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엔이 싸고 달러가 강하면 많은 사람들은 엔을 팔고 달러를 사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미국의 연준 금리가 5.5%입니다. 일본이 그동안 뭐 10년 가까이 제로 금리, 마이너스 금리 하다가 작년 들어와서 겨우 제로 금리가 됐거든요. 그 0.0%에서 0.1%이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한 5.5%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미국이 이걸 바꿀 생각이 있느냐?
그러면 미국이 달러 약세를 용인하면서 금리를 낮춰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지금 당분간 그럴 생각이었거든요. 단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후에 어떻게 될지는 지금 모릅니다. 그 달러 약세를 용인하면서 미국이 너무나 해외 그런 그 무역 적자가 심하기 때문에 달러를 낮춰가지고 무역 적자를 좀 보전하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네네.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상황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이 만약에 그러면 금리를 올려가지고 예를 들면 5.5% 너무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일본이 1%를 올린다. 그러면 일본 정부가 순수하게 부담해야 될 국채의 이자만 100조 원이에요. 아, 그렇죠. 이 돈은 일본이 없습니다. 국가 이 채무 돈은 비율이 예. 엄청 높죠. 이건 네. 그렇잖아도 지금 경기가 좀 둔화되고 있고 국민들은 세금 때문에 불만이 많은데 세금을 또 올릴 수는 없는데 있는 세금 중에서 네. 또 10조엔을 이자만으로 충당 매년 해야 된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근데 이건 쉽지 않은 거죠. 또.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 국채를 많이 발행해 놨기 때문에 금리를 그렇죠. 1%만 올리면 이게 시장에만 영향 주는 게 아니라 예. 정부 재정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들의 저항도 심합니다. 근데 일본 국민들은 지난 30년간 금리라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지난 30년간 제로 금리 아니면 마이너스 금리였기 때문에 누구나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살 수도 있고 투자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자가 제로니까. 네. 그런데 금리가 1% 올라간다? 그러면 일본 국민들이 이제 부담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50대, 60대, 70대 이미 금융자산이라든지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은 문제가 없어요.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없는 20대, 30대들은 지금 충분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없는데 이걸 또 금리를 내가 올린 상태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론을 갚아야 된다는 것은 20대, 30대가 상당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자민당으로서는 이제 차기 총선이라든지 이건 언제 또 참여연 선거도 있고 내년에 지방선 또 이제 내년에 선거가 또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자민당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체력이라든지 또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역학상으로 볼 때 금리를 올리는 게 쉽지 않아요. 금리 올린 해법이 사실은 궁극적 해법인데 그건 쉽지 않겠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시네요. 이제 미국이 낮추면 일본은 이제 거기에 따라가는 거죠. 아, 미국은 점점 낮추는 시기가 늦어지는 것 같은데요. 점점 맞습니다. 그럼 경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문제는 일본이 그 아베노믹스의 어떤 신화 같은 것이 일본 자민당 그 주류파들이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디플레가 계속되고 임금이 안 오르고 물가도 안 오르고 하는 것은 최악이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임금이 오르면 새로 혁신, IT라든지 새로 혁신이 나면서 기술 혁신이 일어나면서 그런 고부가 가치 쪽으로 인재가 몰려가는데 그런 현상이 지난 30년간 일본에는 없었던 거예요. 한국에도 있었고 미국도 있었고 유럽에도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이 디플레 현상을 어떻게든 장기 침체를 끝장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아베노믹스가 가지고 있었던 통화를 팽창시키고 엔화를 약세로 만들고 IT라든지 기술 혁신을 해나가는 이 세 가지 화살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 두 가지를 버릴 수가 없어요. 우선 당장 이게 IT라든지 이런 게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라인 야후 사태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결론이 나온 게 뭐냐면 이 지분 문제, 네이버하고 라인야후하고 지분 문제를 재조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결론이거든요. 당분간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인을 만든 사람은 한국 사람들인데 9,700만의 일본인들이 쓰고 있어요. 거의 국민 메신저입니다. 그런데 그걸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라인 플러스는 지금 분당에 있는 네이버에 있어요. 거기가 본사입니다. 그리고 거기 기술자가 2,500명이에요. 근데 이 기술은 한국이 가지고 있어요. 또 대만이라든지 타이라든지 인도네시아에서는 대부분 다 라인 플러스에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일본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데이터라든지 전부 다 관리를 여기서 합니다. 심지어 일본 데이터도 여기서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이 기술을 뺏어오고 싶은데 AI, 데이터, 그다음에 제3차 그런 뭐 바이오라든지 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본이 앞으로 기술 혁신을 하려면 이런 소프트뱅크에서 이걸 가져오고 싶은데 이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됩니다. 이건 기술자가 2,500명의 기술력이라는 것이 지난 10년간 라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축적이 있는데 이걸 함부로 못 뺏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 안달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물론 이제 일본도 이런 그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특히 반도체, TSMC에서 지금 그 구마모토에도 엄청난 투자하고 있거든요. 일본 정부도 거의 지금 1조 원 이상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투자는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 국민들이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이 구조 자체를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일본 정부는 만약에 지금 엔저를 용인하면서 통화를 팽창시키는 지금의 정착적자 하지 않는다면
아베노믹스가 그동안 지향해왔던 조그마한 성과, 뭐 주가는 올랐죠. 그다음에 엔저로 수출은 지금 호황이죠. 근데 그런 성과마저 완전히 이제 그 소멸될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엔저로 통합 팽창시키면서 국민들을 조금 이렇게 상황을 무마시키면서 이렇게 번 여유를 가지고 혁신을 해서 미래 성장 맞습니다. 동력을 찾으려고 했는데 아직 이 혁신이 안 완성되지 나오는 않은 거예요. 안 상태에서 나오는 이 앞에 것마저 포기하면 와르르 그렇죠.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는 상상이 안 되는데 네. 일본 정부는 아베 정권 때부터 했던 게 2%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있어요. 네, 네. 어처구니 없죠. 우리는 지금 이번에 2%로 올리자고? 올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항상 낮추려고 인플레 때문에 문제가인데 올해 들어서 지금 약간 지금 인플레가 약간 뭐 이번 달에 좋습니다. 성적이 좋은데 23%는 넘어가지 않았는데 일본은 계속 0%인 거예요. 네. 이것을 이제 디플레이드하다 보니까 마이너스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장률도 지금 지난 10몇 년간 0.6%입니다. 네. 거의 성장이 되지 않아요. 결국 물가가 오르고 임금이 오르고 또는 이제 IT 혁신이 일어나고 기술 혁신이 일어나면서 경기가 선순환하는 구도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근데 그러려면 지금의 엔저 정책을 바꾸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일본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굉장히 한계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저희 방송에서 몇 번 최승병 박사라는 분하고 좀 다뤘었는데 일본이 좀 군비 확장을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방위비를 계속 증강시키고 있다는 거였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엔저 현상이 심화되면 그렇죠. 방위비를 증강해도 어차피 무기 외국에서 사와야 되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까? 일본은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 엄청난 무기를 구입해요. 엄청나게 F-35라든지 아니면 네네. 이지스함 같은 거, 이지스함 통째를 구입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들은 핵심 부품 같은 거 전부 다 구입합니다. 네. 그다음 미사일 같은 거, 네. 그다음 잠수함 부품 이런 것에 대한 미국의 어떤 어떤 군사 무기에 대한 의존도가 엄청 심하거든요. 그것 전부 다 달러죠. 그러니까 F-35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뭐 16% 오르고, 그다음에 이지스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은 심지어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거 살 수가 없죠. 엔화가 아까 80엔 하던 네. 때하고 비교하면은 다 2배 가격일 2배 거 가격이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처음에는 110엔, 5엔 정도에다 산정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한 50% 정도 이상 오른 거죠. 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겠다는 것이 이제 기시다 총리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이제 대만 사태가 있거든요. 언제 발생할 수도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이라는 것은 곧 중국의 대만 침략하고 일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지고 일본 국민들도 세금 부담이 너무 심하긴 하지만 지금 방위비 예산을 1%로 된 것 중에서 2%로 올리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1.3%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야당에서 아니 지금 달러가 이렇게 올랐는데 무슨 재주로 그렇게 당신이 해오느냐 했더니 그건 뭐 소득세도 뭐든 앞으로 검토를 여러 가지 해야겠다라는 말을 하게 되면 그건 지금 총선 앞두고 국민들도 그렇죠. 반발이 일어나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제도 내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식으로만 답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려울 겁니다. 그게 이제 43조엔 정도인데 우리 돈으로 하면 이제 한 400조 원 정도를 앞으로 5년간 투자해가지고 지금의 부족한 여러 가지 이제 미사일이라든지 특히 그 중국과의 어떤 대만 분쟁을 생각했을 때 이런 뭐 다양한 어떤 F-35 그다음에 잠수함 그다음에 대잠 미사일 또는 대함 미사일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심지어 항공모함, 준항공모함 정도 또는 해병대도 돕고도 설치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다양한 이 대비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무기 체계는 전부 다 미국이 의존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정부하고 일본 방위상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그 돈을 구해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증세를 하거나 아니면 세출해서 뭐 그렇죠. 예를 들면 복지 비용이나 국민들한테 갈 걸 줄이거나 아니면 예. 국채를 더 발행하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1% 이제 그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가입하고 있는 국가들의 표준이 미국이 요구하는 게 2%거든요. 네네네. 국내 총생산의 2%입니다. 그동안 일본은 1%를 지켜왔는데 1% 2%로 국방비를 2배로 늘린다? 방위비 2배? 이거 어렵습니다. 네. 이거 국민들한테 결국은 또 혈세를 뽑아내야 되거든요. 네. 이건 어렵죠. 아. 네, 그러다 보니까 행재정 개혁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군사를 아주 줄인다든지 재정을 재정을 개혁해서. 행정을 개혁하는 거죠. 재정 개혁하고 네. 다른 데서 손을 끌어온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어처구니 없는 게 예산을
이전하고 똑같은 예산인데 방위비 안에 편입시키는 겁니다. 실제로 방위청에서 방위성에서 쓰고 있던 예산인데도 항목을 바꿔가지고 네네네. 방위성 예산으로 다시 둔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산을 좀 뻥튀기 하는 거거든요. 잔기술인데요, 잔기술. 꼼수죠. 꼼수, 장깨죠. 근데 심지어 그런 것까지 지금 일본의 방위성이라든지 재무성 관료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거든요. 안 되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근데 겁니다. 성공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그래도 방위비 증강에 성공한다 아니면 슈퍼 엔저 때문에 아니요, 이거 저는 쉽지 않다. 절대 불가능하다. 방위비 증강 예. 자체가 어렵다. 어렵다. 처음부터 이건 엔저하고 상관없이 처음부터 5년간 43조 엔을 투입해가지고 일본의 1인당 뭐 국내 총생산의 1%에서 2%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발상입니다. 불가능한 발상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요구하기도 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일본 정부는 제가 보기로는 국민들의 심리가 불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헌법 개정은 어렵기 때문에 방위비 증액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군사력 행사가 가능한 어떤 군사 대국으로 만든다는 것이 속내에 있는 거예요. 헌법 개정은 어렵거든요. 네네네. 그럼 방위비 수준을 올림으로써 근데 방위비 수준에 대한 올리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터부 반감은 심해요. 일본 국민들은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태, 대만 사태를 이걸 겹치게 보이게 하면서 국민들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면서 올릴 수 있을 때 올리자라는 것이 자민당 우파들의 속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성공을 못한다면 일종의 헐리우드 액션 같은 식이 되고 게다가 슈퍼 엔저가 계속 된다고 하면은 이게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그렇죠. 실적이 이거 떨어질 수도 떨어지는 있잖아요. 거죠. 그런데 네. 이제 일단은 퍼센트 상위로는 이제 이번 금년도 예산이 1.3%로 올랐거든요. 1%에서 1.3%로 올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어떤 허들을 좀 낮추면서 그 마지노선에 대한 국민의 저항 심리를 떨어뜨리는 효과는 있겠죠. 네네. 근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게 되든 안 되든 자민당으로 봐서는 유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득을 정치적인 노린 이득이 것이다. 있다고 보는 거죠. 거기에 대한 심리적인 어떤 저항감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목적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 일본으로서는 여러 가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국의 해양 진출이라든지 또는 러시아의 어떤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이런 것을 보면서는 일본 정부나 국민이나 방위비는 역시 불가피하지 않느냐 올리는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식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정서는 그렇다.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리 갈 수도 있지만 네, 당분간은 어쨌든 어렵습니다. 당분간은 쉽지는 않다. 저는 이런 어렵다고 봅니다. 말씀이시네요. 지금 이 엔저 상황이 그 동북아 정세에 끼치는 영향은 없을까요? 어떻게 한일 관계나 뭐 일중 관계 어떻게 그런데 보십니까? 이제 우리 원화도 지금 약세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중국의 위안이라든지 한국의 원이라든지 일본의 엔이 지금 연동합니다. 같이 이렇게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이제 우리가 좀 불리하죠. 엔저가 지속되게 되면 우리 기업들의 수출을 하게 되더라도 네네. 우리의 자동차, 반도체가 네네. 가성비가 떨어지잖아요. 아니 같은 값이면 일제가 기술력이 좋고 싸다면 이걸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상당히 이제 불리한 것이고 이 상태를 이제 우리도 언제까지 이것을 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한일 간의 차관 대화가 있었는데 한일 공동으로 이 강달러에 대해서 공동 대응을 하자라는 식의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점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그동안 중국이 많이 추격을 해와가지고 기업 간의 어떤 그 상호 경쟁이 치열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그 생산 제품에 대한 어떤 퀄리티라는 것이 많이 중국이 올라오면서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합주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엔저가 지속되거나 하게 되면 우리도 상당히 이제 불리하죠. 네네. 우리 기업들의 장기적인 어떤 기업들의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네네네. 네, 그런 점에서는 역시 이제 우리도 좀 약간 지켜봐야 된다. 네네네. 나무 일이 아니고 네. 방관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교수님 아까 플라자 합의 전후에 엔화 말씀하시면서 든 생각인데요. 예.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까요? 예를 들면 예전에 플라자 합의 전에 250엔, 달러당 250엔까지 됐던 게 3분의 1로 추락하면서 엔화가 강세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강세, 예. 3배나 올랐다가 지금 다시 반으로 떨어진 엔화 가치 그렇죠. 기준으로 가치. 따지면 이게 좀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이나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위상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측면은 없을까요? 맞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아. 역시 이제 그 N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화폐 단위라는 것은 그게 강하냐 약하는 어떤 국가 어떤 기업 인프라 또는 국가의 체력하고 직접 연관된 문제거든요. 또 사실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이제 지나친 N 약세에 대해서는 이걸 수정하고 싶다. 이걸 개정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역시 좀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일본인들이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 예전에는 달러가 강할 때도 N이 강했어요. 네. 왜냐하면 대순 자산이 3조 달러나 가지고 있기 네네네. 때문에 네. N은 최종적인 가장 신뢰할 만한 기축통화다 이렇게 인식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지금은 달러가 강세가 되면 N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일본이 앞으로 과연 장기적으로 봐서 어떤 국가 체력이라는 것이 또는 기술 체력이라는 것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기대치가 있는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불신감이 역시 약간씩 확산되고 있는 것에 반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이제 역시 엔저라는 것은 지금 이번에도 이제 4.15 작년에 4.15 밀린 일본의 전체 토탈 GNP 국내 네. 총선에서 보듯이 일본 정부나 국민들도 약간은 이제 쇠퇴하는 일본, 네. 추락하는 일본 그 전조가 아닌가 하는 점에서는 상당히 이제 불안해하는 거죠. 예. 그런 이렇게 뭐 화폐 수준이나 국제사회 위상을 미국이 이렇게 좀 정리해 주는 건 아닌가요? 플라자비 이전에 예를 들면 일본이 저렇게 잘 나가는 국가인데 개도국 같은 이 화폐 가치를 가지고 있어. 그럼 이렇게 화폐 가치 올리세요. 그랬다가 지금 다시 좀 아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으니까 이렇게 조금 맞습니다. 낮추세요. 이런 분위기는 혹시 아닌가요? 그런 음모론 적은 같기도 너무나 하지만. 많습니다. 아, 그런 적은 그래요? 너무나 많습니다. 전후에 일본하고 독일이 미국을 추격하면서 산업 국가로서 엄청나게 자리를 굳혀오잖아요. 그게 너무 컸다. 과거의 패전국들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건 좀 뭔가 보기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국교 정상화를 통해 가지고 중국을 끌어올리면서 일본과 독일을 견제했거든요. 그 전략을 완전히 먹혀 들어간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플라자 합의라는 것은 너무나 지나치게 일본이 컸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엔의 가치를 2배로 올리면서 미국과 일본 간의 무역 수지를 적자를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 때리기가 있다. 말하자면 일본의 엔 가치를 높이면서 그동안에 미국이 체력을 갖추면서 1980년대라는 것은 미국이 이제 IT라든지 이런 데 집중적으로 성장하는 시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은행 간의 연합을 통해 가지고 은행의 체력,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금융 지배권, 통제권을 강화시켜 나가는 절호의 시기였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시간을 번 거죠. 근데 그게 되고 나니까 결국은 지금은 어떻게 되냐? 강한 미국과 약한 일본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 전략들은 뭐 미국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은 강달러와 약한 엔도 그런 국가 간의 힘의 차이, 격차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저는 맞습니다. 있는 뭐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제 일본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라는 것에 대해서 네. 그대로 방치하는 거죠. 지금 당분간은 일본이 그대로 구입하는 것을 놔두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미국은 그런 어떤 글로벌 전략 짜는 데서는 천재적인 나라고 뭐 천조국이니까요. 네. 지금은 4등 정도 해라 이런 정도로 딱 갖다 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성공회대 양기호 교수님하고 너무 깊이 있는 이 일본에 대한 분석을 좀 나눴는데 슈퍼 엔저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부터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정부하고 대기업들은 뭐 그렇게 잃을 게 없지만 일본 국민들은 스스로 빈곤국의 국민이 됐다는 그런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일본의 장기적인 국가의 경쟁력과 체력을 보여주는 것이라서 앞으로 크게 변동할 가능성은 없을 것 같다. 그리 높지 않다. 그리 높지 않다. 네. 네, 뭐 장기적으로 본다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짓고 오늘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